요즘 주식하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항목들을 주로 가지고 계신가요? ETF라고요? 네, ETF만 사면 된다. 시장 평균은 결국 오른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우상향해 왔고 ETF는 그 흐름을 가장 쉽게 따라가는 도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 평균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잘하면 가격이 올랐습니다.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그게 주가에 바로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기업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서 오르는 시장이 됐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국내 ETF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2020년 52조 원에서 시작해서 2025년 말에는 29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5년 만에 약 5.7배 성장한 건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2025년 성장률입니다. 무려 71.2%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글로벌 평균 성장률인 31.7%의 2배 이상입니다. 이 정도 속도면 단순한 인기 상품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ETF가 있습니다. ETF는 지난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0년에는 전 세계 ETF 자금이 약 1조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5년 말 기준 글로벌 ETF 자산은 약 20조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 수준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바꿀 정도의 변화인데요. 왜냐하면 이 돈이 어떻게 투자되느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ETF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비율대로 기계처럼 매수합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글로벌 ETF 자산 규모의 변화인데요.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약 14.9조 달러였는데 2025년 한 해에만 5조 달러가 넘게 불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19.85조 달러, 거의 20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업계 조사에 따르면 2030년에는 35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ETF라는 도구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큰 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격을 만드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예전 시장은 정보, 분석, 가격 이 순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기업이 발견되면 그게 가격에 반영됐죠. 그런데 지금은 자금, 유입, 가격 이 순서대로 만들어집니다. ETF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자동으로 시장 전체를 사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기업이 비싼가 싼가라는 판단이 없습니다. 그냥 비율대로 사는 거죠. 즉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분석한 시가총액 가중 방식과 동일 가중 방식의 S&P 500 구성 비중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왼쪽이 우리가 흔히 사는 일반 S&P 500 ETF입니다. IT 섹터 비중이 30%를 넘고 상위 10개 종목만 합쳐도 전체의 34%입니다. 오른쪽은 500개 종목을 똑같이 0.2%씩 담은 동일 가중 방식인데요. IT 비중은 13%, 상위 10종목은 2% 미만으로 확연히 다른 구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시가총액 가중 ETF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이미 큰 종목에 더 많이 삽니다. 엔비디아가 8% 비중이면 100만 원이 들어올 때마다 8만 원은 무조건 엔비디아로 간다는 거죠. 기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자금이 가격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집중입니다. ETF는 시가총액 비중대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사실상 자동으로 강화되는 구조라서 큰 기업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S&P 500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입니다. 2015년에는 약 19%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에는 40.7%까지 올라왔습니다. 10년 만에 2배 이상이 된 건데요. 다시 말하면 S&P 500 ETF를 샀을 때 투자금의 40% 이상이 단 10개의 기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10개 기업 대부분이 AA 관련 빅테크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는데요. ETF는 분산 투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를 사면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돈의 약 40%는 상위 10개 기업에 들어갑니다. 형식적으로는 분산이지만 실제 체감하는 분산은 생각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계속 ETF를 살까요? 이건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남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해 보입니다. 세 번째, 실패해도 고통이 덜합니다. 시장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심리적으로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ETF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몰리는 선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TF로 자금이 몰리면서 특정 섹터와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흐름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테마 ETF나 지수 ETF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해당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이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상승이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아니라 ETF 자금 유입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 볼까요?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원자력, 방산, 테마 ETF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ETF들의 자금이 몰리자 편입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를 두고 특정 영역 쏠림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상품은 다양해졌지만 결국 자금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로 실험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군중 심리가 시장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하락장에서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던 시장이 특정 순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ETF는 거래 자체는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자산은 항상 같은 수준의 유동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품을 들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매도하려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받아줄 수요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평소에는 충분히 유동적으로 보이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문제는 평소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순간이라는 건데요. 그때는 팔 수 있을 것 같던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경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한 변동성을 넘어서 시장 전체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뤄보겠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이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를 직접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래프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이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첫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회색 음영이 ETF 가격과 실제 자산 가치 사이의 괴리입니다. 1월, 2월은 거의 평평합니다.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3월, 이 음영이 아래로 꺼집니다. 투자 등급 채권 ETF 가격이 실제 자산 가치보다 5%에서 6% 낮게 거래된 겁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자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건 하나의 ETF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 투자 등급 ETF를 모아보면 중간값이 마이너스 6%였고 하이힐드 ETF는 일부가 마이너스 12%를 넘었습니다. 여섯 번째 그래프, 채권과 파생상품 간의 가격 갭을 보겠습니다. 같은 기업의 채권과 파생상품은 평소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3월에 이 갭이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ETF는 거래소에서 계속 팔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채권은 사실상 거래가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팔 수 없던 게 아닙니다. 팔렸습니다. 다만 실제 가치의 88%도 못 받고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2020년 3월 2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채권 ETF를 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개입한 뒤에야 비로소 계리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평소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순간 사라질고 없었습니다. 이 구조는 채권 ETF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상품을 들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시장에서든 이 메커니즘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ETF를 사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구조 안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투자 포지셔닝을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ETF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ETF가 어떤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느 종목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ETF 구성, 종목,
비중 확인 화면인데요. 실제 구성 종목을 보면 상위 몇 개 기업에 비중이 크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 ETF를 보면 상위 10개 종목이 약 40% 수준을 차지합니다. 즉 분산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업들에 상당히 집중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수하고 있는 리스크를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군중과 같은 방향에서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들어가는 타이밍보다 지금 어떤 흐름 위에 올라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들어갈 때가 아니라 나와야 할 때 드러나니까요. 세 번째, 흐름과의 거래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 시장은 자금이 몰릴 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금이 빠질 때도 빠르게 빠집니다. 흐름이 올라타는 건 선택이지만 그 흐름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ETF는 무엇을 반영하는 시장일까요? 기업의 가치일까요? 아니면 자금의 흐름일까요? 혹은 그 흐름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선택일까요?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의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선택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투자자인 동시에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장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시장을 다시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